유엔에서 정한 전자정부 랭킹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밑으로 따 일본도 훨씬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자기 그 주민등록지가 아니면요 주민등록 등본을 띨 수가 없어요. 일본은 아직까지 호적 등본이 존재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일본은 가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이게 오늘의 일본이에요. 근데 박사님, 제가 듣기로는요, 개찰구 말씀이 되게 이제 와닿는데, 일본의 이제 전자정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되게 후지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저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도 좀 느꼈는데, 적어도 이렇게 정부의 행정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미국도 좀 느린 편인데 일본은 굉장히 느리다고. 예. 일본도 느리지만 그보다도 우리나라가 엄청 빠른 거예요. 예, 한동안 우리가 전자정부 유엔에서 정한 전자정부 랭킹 1위였죠. 계속 1위였었잖아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참으로 훌륭해요. 여러 가지로 훌륭한데 대국민 서비스 레벨도 엄청 높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코스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현재 일본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원이기도 하고 일본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도 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하면서 전자정부 추진원 입장에서 제가 많이 보고 배웠던 걸, 느꼈던 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한국의 전자정부 잘 돼 있다,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보시면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민 카드예요. 전자주민 카드. 네. 여기 IC 칩 딱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첨단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거 보시면 플라스틱 카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지문 묻어 있고, 여기는 IC 카드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일본이 참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일본 국민이 1억 3천만 명이잖아요.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일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은 1200만 명 정도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네요. 10분의 1도 안 되죠. 왜 그런 건가요? 일본은 이 카드를 한동안 팔았어요, 나라가.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없이도 사는데 이걸 왜 사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고 있잖아요. 그 인터넷상에서 나를 증명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공인인증서가 이 전자주민카드의 IC칩에만 보관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기가 막힌 게 개발이 돼 있다고 한들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맥시멈 12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본은 수십조 원의 예산을 썼는데 결국 지금 현재 1200만 명. 언제부터 한 건데? 6년 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어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자정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였고 수많은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결국 공인인증이 안 되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서울시 공무원을 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 하던 1985년도에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띨 수 있었어요. 그죠? 내가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때는 아날로그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였어요. 뭐냐면 내가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가서 띄고 싶다 그러면 부산에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내 주민등록지에 전화를 해서 팩스로 그걸 보내주면 거기에 그 자치단체장 도장을 찍어도 줬단 말이죠. 근데 21세기 오늘 전자주민카드를 쓰는 일본은 자기 그 주민등록지가 아니면요 주민등록 등본을 띨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사장님, 저 오늘 주민등록 등본을 떼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들렸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저는 받아들여야 돼요. 와, 이해할 수 황당하다. 있으세요?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해서 옛날에 호적등본 있잖아요. 그 호적등본이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 호적등본이 존재해요. 호적등본 떼려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호적지에 가야 되잖아요. 저는 집이 충청북도 단양이었었는데 호적이. 내가 서울에서 그거 한번 떼려고 그러면 충청북도 단양까지 내가 기차를 타고 4시간을 갔었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자기 PC에서 뜰 수 있고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가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와, 몇십 년 전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그 일본에서 이제 석박사를 했는데 제가 박사를 한 게 5년 전이에요. 박사과정에 입학할 때 제 그 박사 연구 과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뭐였냐면 만일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우리 대학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뜰 수 있게끔 내가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제 한국에서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제가 96년에 졸업했는데 그때 다 됐던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학생이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띄려면 학교를 가야 돼요. 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홋카이도에서 동경까지 올라면 비행기 타고 2시간 정도 온단 말이에요. 동경에 취직하려고 얘가 여러 군데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졸업증명서 뭐 10장, 성적증명서 10장 갖고 와서 뿌렸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 그럼 은행 업무 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은행 업무도 왠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은행 업무도 똑같죠.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 그 은행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은행 안에 들어가 보시면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은행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딱 들어가시면 창구가 쫙 있고 거기 이제 여직원들이 창구에 다 앉아 있고 손님들이 어디 줄 서서 그 전부 이게 뭡니까 이거 나비 이거 써가지고 하는 거죠. 신청서나 이런 거 써서. 일본에는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뭐 스마트 뱅킹이나 이런 것도 이용률이 30~40%가 안 넘어요. 아, 그래요? 제가 2000년도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일본 이제 저희 주거래 은행에서 찾아왔지 않겠어요?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인터넷 뱅킹 하나 계약 좀 해주시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날 위해서. 그래서 계약을 다 썼는데 한 달 이용료가 3만 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내 돈 넣어놓고 당신들 손 안 빌리고 내가 돈 빼서 쓴다는데 그걸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냐? 그래서 저는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 그런데 왜 돈을 받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 이건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이걸 아무리 해서 선생님이 은행에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지금의 은행은 소위 입출금, 이 소매금융으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제로금리고. 그렇다고 하면 은행에서 우리들이 가서 당신들이 대응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말은 맞는데 어쨌든 우린 시스템 개발에 돈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인터넷 뱅킹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비용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은 사실은 이게 너무 빠르게 진전이 돼서 이제 은행원들이 좀 자꾸 이제 숫자가 줄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ATM 머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이제 보급이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밌는 일이 뭐냐면 요거 보여드리겠는데 요게 일본의 운전면허증이에요. 이 운전면허증이요. 이게 이렇게 보여도 이게 NFC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IC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IC 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라스틱 카드보다 엄청 비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활용해 일본의 경찰은.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IC 카드 안에 이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보하고.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를 경찰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만든 이유가 운전면허의 사진을 위조해 갖고 쓰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도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도청의 정보기획감이라는 존재는 도청의 각 부처의 그 IT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 도 경찰본부에서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IC 카드 어디다 씁니까? 그랬더니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냐?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 발급받으면 이걸 주잖아요. 그러면 교관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게 IC 카드고 리더기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모니터에 사진이 뜹니다. 그거 나오면 거기 하나 있어요. 이걸 딱 얹어놓으면 모니터에 크게 내 사진이 딱 떠요. 이게 그거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의 그 특징인데요. 그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이게 정보 시스템 만들려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IC 카드화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전자정부를 해야 되니까 IC 카드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원적인 목표가 있는데. 전자정부의 목표는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의 효율을 하잖아요. 행정의 효율과 이걸 생각을 하지만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이건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일본이에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진 이유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진 이유는 똑같아요. 300만 명의 병사가 죽었는데 70%가 전사가 아니라 아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잘 만들어서 판다 이거고, 팔리는 것을 만든 삼성한테 졌다. 오너십과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을 지시한 사람이 없어요. 회사의 이사의 풍경을 옆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게 투자를 못한 이유가 딱히 지금일까요? 그게 오늘날 일본의 발목을 잡는 거죠.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보고서 구독 시 5종의 파격 특전을 제공합니다. 위기 뒤에 찾아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